콧대 높은 미국이 처절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경쟁도 안 된다던 그들이 충격에 휩싸이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폴란드가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 바르샤바 구시가지의 카페 브리스톨 67층 프라이빗 다이닝룸에는 나토 방산업계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록히드 마틴의 유럽 담당 수석 로비스트 에릭 웨슬리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오면서 이런 모임이 실제 계약 성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갓 구운 크루아상과 함께 각국의 방산업체 브로셔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록히드 마틴, 라인메탈 같은 쟁쟁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한국 업체의 자료는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엄격한 초청제로 운영되었고 나토가 직접 선별한 글로벌 톱티어 업체들만이 참석할 수 있었으니까요. 독일 라인메탈의 유럽 담당 디렉터인 하인츠 밀러가 커피잔을 들며 여유롭게 말했어요. 이번 동유럽 통합방공 시스템 프로젝트는 이미 판세가 정해진 것 같군요.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제게 향했고 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록히드의 패트리어트 통합 시스템은 이미 폴란드에서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었거든요. 프랑스 탈레스의 동유럽 지역 총괄인 피에르 듀랑은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검증된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승부를 결정하는 법이죠. 그의 말에는 수십 년간 유럽 지역에서 쌓아온 경험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이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 최소 10년 이상 나토 체계에서 활동해온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BAE의 마케팅 총괄인 제임스 윌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시아 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순간 테이블 위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 프로젝트는 차세대 통합 방공 시스템인데 솔직히 조립 수준의 기술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영역이죠. 하인츠가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KF-21도 결국 미국과 유럽 기술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철매라는 것도 패트리어트를 베이스로 한 것이고요. 나토가 원하는 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파트너십인데 한국은 아직 기술 공여를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임스가 브리핑 자료를 뒤적이며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이 유럽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연결고리도 없고 나토 내 영향력도 미미하고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시스템 통합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GPS와 암호화 통신 그리고 핵심 센서 기술 모든 것이 우리 손안에 있는데 무슨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인츠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게다가 한국 업체들은 아직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해요. 폴란드에 K9 자주포 몇 대 수출한 게 전부잖아요. 나토가 요구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동유럽 4개국 전체의 방공망을 설계하고 20년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곳 말이에요. 피에르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이런 자리에 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이건 메이저 리그인데 아직 마이너리그 수준의 업체가 나서는 격이에요. 나토도 바보가 아닌데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수십억 유로를 맡기겠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어요. 기술력도 부족하고 로비 경험도 없고 무엇보다 나토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거든요. 이번 계약은 이미 우리들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고 한국은 뉴스로나 결과를 접하게 될 겁니다. 제임스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어차피 공식 입찰 명단에도 없지 않습니까? 나토 본부에서 발표한 초청업체 리스트를 봐도 한국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당연한 결과죠. 다음 날 오후 저는 브뤼셀의 나토 본부 내 전략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동유럽 통합방공 시스템 프로젝트의 핵심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었어요. 회의실 벽면에는 거대한 디지털 지도가 걸려 있었고 폴란드부터 루마니아까지 4개국의 영토가 붉은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바로 우리가 구축할 통합 방공망의 범위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보인 마이클 톰슨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독일 국방부 조달청장과 프랑스 무기체계청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0년간 나토 방산 정책을 좌우해온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저는 로키드 마틴을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사실상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톰슨 차관보가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검증된 기술과 안정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나토 표준과의 완벽한 호환성이죠. 그의 시선이 테이블을 한 바퀴 돌며 각국 대표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혁신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이었거든요. 독일 조달청장인 한스 베르너가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미국 독일 연합체의 기술적 우위는 명백해요. 무엇보다 기존 나토 체계와의 연동성이 완벽합니다. 그는 특별히 강조하며 덧붙였어요. 이런 프로젝트에서 실험적 시도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프랑스 대표인 앙투안 르클레르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유럽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러시아와의 근접성과 복잡한 지형 그리고 극한 기후 조건까지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검증된 시스템만이 답이에요. 그의 말에는 수십 년간 유럽 방위 산업에서 쌓아온 경험이 묻어났어요. 그때 폴란드 국방부 대표인 야누시 코발스키 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새로운 접근법도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미국 기술을 선호해왔거든요. 톰슨 차관보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소장님, 물론 혁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라는 것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미 검증된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선택이죠. 그의 말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체코 국방부 대표가 미국 시스템의 신뢰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다만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옵션들과의 비교 분석은 해보셨나요? 한스 베르너가 약간 날카로운 어조로 답했어요. 노바크님, 비용만 따지면 중국 제품이 가장 싸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장기적 안정성이에요. 그의 말에는 다른 대안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저도 속으로 동감했어요. 이런 전략적 프로젝트에서 가격 경쟁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슬로바키아 대표인 마렉 후드렉이 서류를 뒤적이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깐. 이게 뭐죠? 여기 K-데프넷이라는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게 한국 쪽 제안서인가요? 누가 이걸 여기에 넣었죠?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저는 그 서류를 힐끗 보았지만 처음 보는 자료였습니다. 톰슨 차관보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건 아마 예비 검토용으로 받아본 자료일 겁니다. 공식 후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한스 베르너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저도 그런 자료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혹시 누군가 실수로 넣은 건 아닌가요? 야누시 코발스키 소장이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꽤 구체적인데요. 기술 사양이나 성능 지표도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정말 예비 검토용일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가 나토 내부 회의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의외였거든요. 더욱이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바르샤바 쇼팽 공항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루마니아 기지에서 진행될 예비 시연을 참관하기 위해 이동하는 날이었어요. 공항 내부는 각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나토 평가단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죠. 제가 탑승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동양인들로 구성된 일행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성 여러 명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관광객이나 일반 출장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체계적이고 목적의식이 뚜렷해 보였죠. 제 옆에 있던 피에르 듀랑이 저를 살짝 건드리며 속삭였어요. 저기 보이는 사람들, 혹시 한국 대표단 아닌가요? 저는 그쪽을 힐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설마요. 공식 초청도 받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죠.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고 있었어요. 하인츠 밀러가 우리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들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 체크인 카운터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짐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저도 점점 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 대표단이라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토의 공식 절차를 무시하고 무작정 나타나는 것은 외교적 예의에도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더욱이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공식 미팅 일정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 일행을 계속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좌석에서도 끊임없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뭔가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순한 구경꾼들의 모습은 아니었죠.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된 전문가들 같았어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일행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마중 나온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현지 관계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피에르에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저들이 정말 비공식적으로 온 거라면 저런 영접을 받을 리가 없는데요. 피에르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분명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탄 버스가 루마니아 기지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팀의 등장 자체가 예상치 못한 변수였는데 그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의외였어요. 단순한 홍보용 방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기지에 도착하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이미 도착해서 뭔가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대형 트럭 여러 대에서 각종 전자장비들이 내려지고 있었고 기술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견학이나 참관이 아니라 실제 시연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나토 평가단장인 로버트 스미스 준장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팀이 비공식 기술 검토를 요청해왔어요. 일정에는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허가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인츠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술 검토라니요? 공식 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검토를 한다는 건가요? 스미스 준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요. 글쎄요. 저희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장비를 다 가져왔으니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들이 이렇게 대규모 장비를 가져온 것을 보면 상당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더욱이 나토 측에서 이를 허가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가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저는 한국팀의 동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다른 업체들과의 접촉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루마니아 미하일 코갈리체아누 공군기지의 시험장은 이른 아침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토가 신무기 체계 시험을 위해 특별히 조성한 곳으로 동유럽의 실제 지형과 유사한 환경을 재현해 놓았어요. 황량한 평야와 언덕이 펼쳐진 풍경은 마치 실전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저는 평가단과 함께 관제소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시험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국 방산업체들이 설치한 장비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었고 그 사이로 표적 드론들이 비행할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실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어트 통합 시스템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거대한 레이더가 천천히 회전하며 하늘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소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탐지되는 모든 객체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민간 항공기부터 새떼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식별되고 있었습니다. 표적 드론이 출현하자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어요. 위협 판별, 궤적 예측, 요격 시퀀스 모든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되어 표적을 정확히 요격했을 때 관제소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평가단을 바라봤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역시 검증된 시스템답군요. 안정성과 정확도가 인상적입니다. 독일 시스템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층 방어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근거리 요격에서도 뛰어난 정확도를 자랑했어요. 프랑스 탈레스의 시스템 역시 예상대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팀의 차례였어요.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왔다 해도 이런 실전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었거든요. 특히 이런 대규모 통합 시스템은 수년간의 검증과 보완을 거쳐야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기존의 단일 대형 레이더 방식이 아닌 여러 개의 소형 레이더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분산형 구조였던 거예요. 각각의 레이더가 서로 다른 주파수와 탐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기술 총괄인 류지석 박사가 평가단에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AI 기반 통합 관제입니다. 개별 센서들이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자동으로 결정하죠. 그의 설명과 함께 관제소 스크린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면이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수십 개의 가상 표적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한국 시스템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기존 시스템들이 순차적으로 표적을 처리하는 동안 한국 시스템은 모든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각 표적에 대한 위협도 평가와 대응 우선순위가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에르가 제게 속삭였어요. 저건 꽤 인상적인데요.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반응 속도는 우리 것보다 확실히 빨랐거든요. 특히 다중 표적 상황에서의 처리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팀이 갑자기 무인기 여러 대를 추가로 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인기들이 기존 방공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어 공중 감시망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는 단순한 방공 시스템을 넘어선 차세대 통합 방어 체계였습니다. 스미스 준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가 류지석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확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류 박사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모듈러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무제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나토 장비와의 호환성도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보여주는 기술력은 분명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시연일 뿐이고 실제 운용에서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기상 조건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전자전 방해까지 가해지는 극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진짜 성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로키드의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성능이 저하되었어요. 레이더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고 일부 통신 채널에서 간헐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환경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곧 보정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시스템은 악화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계속했습니다. 분산형 구조 덕분에 일부 센서가 영향을 받아도 전체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던 거예요. 오히려 AI가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설정을 조정하여 성능을 최적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평가단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스미스 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다니 정말 놀랍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시연이 끝난 후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 목격한 한국 시스템의 성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하던 그 안정성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지난 15년간 이 업계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시연을 봐왔지만 그런 수준의 기술력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급히 바르샤바로 돌아가야 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조달청장인 야체크 노바코프스키와의 긴급 면담이 잡혔거든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의 참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할 생각이었습니다. 공식 절차를 무시한 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폴란드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어요. 노바코프스키 청장은 제가 3년 전부터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폴란드의 방산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죠. 청장이 저를 맞으며 말했어요. 에릭, 어제 시연은 어땠나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팀이 공식 절차 없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노바코프스키 청장이 커피를 홀짝이며 답했어요. 에릭,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오든 상관없어요. 저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식 초청도 받지 않은 업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연을 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에릭, 당신이 걱정하는 건 공정성이 아니라 경쟁이겠죠? 그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답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기존에 합의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청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릭, 우리는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기존 절차나 관례보다는 실제 성능과 기술력이 우선이에요. 어제 시연에서 한국 시스템이 보여준 것은 분명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의 안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록히드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에서 수년간 검증받은 기술입니다. 신뢰성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죠. 노바코프스키 청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에릭,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내릴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압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쓴 커피를 마시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나토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모임이 있었어요. 체코와 슬로바키아 대표들도 참석했는데 그들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밀란 노바크가 말했어요. 어제 시연에서 본 한국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AI 통합 시스템의 반응 속도는 기존 어떤 시스템보다 빨랐거든요. 마렉 후드렉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모듈러 구조라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요? 시연과 실제 운용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한국 시스템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바크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에릭, 모든 기술은 처음에는 검증이 부족했어요. 중요한 건 잠재력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워싱턴 본사에 긴급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마이클 톰슨 차관보와의 화상회의에서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어요. 차관보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톰슨 차관보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워싱턴에서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더욱 급박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부 차원에서 나토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요? 미국, 나토 동맹의 중요성이나 장기적 관계를 강조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톰슨 차관보의 대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에릭,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유럽 국가들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 반발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유럽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의 야경이 평소와 다름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지난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직감이 모두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번 프로젝트의 판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바르샤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유럽 방산 전시회 리셉션은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각국 대표들과 네트워킹을 하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만 한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한국 대표단이 있는 쪽이었어요. 그들은 리셉션장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계속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 루마니아 시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업계 전체에 퍼져 있었죠. 저는 샴페인을 들고 피에르 듀랑과 함께 한국 대표단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시연에서 본 그들의 기술력이 정말 실력인지 아니면 운 좋게 성공한 일회성 퍼포먼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측 기술 총괄인 류지석 박사가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마치고 혼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류 박사님. 저는 록히드 마틴의 에릭 웨슬리입니다. 며칠 전 시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류지석 박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슬리님. 록히드 마틴의 명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태도도 침착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겸손한 모습 뒤에 감춰진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탐색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은 꽤 야심찬 시도네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는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말이죠. 류지석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험은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접근법이 기존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의 대답에는 어떤 도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새로운 접근법이라 흥미롭네요. 하지만 방산업계는 혁신보다는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분야거든요. 나토 같은 조직에서는 특히 검증된 기술을 선호하죠. 20년 전에도 비슷한 혁신적 시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어요. 류지석 박사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물론 안정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과거의 검증만으로는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저희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리셉션장의 대형 스크린에 각 업체들의 시연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록히드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영상이 나왔고 이어서 탈레스, BAE의 시스템들이 차례로 소개되었죠. 마지막에 한국 시스템의 영상이 나왔을 때 리셉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에서는 시연에서 보지 못했던 추가적인 기능들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 여러 개의 소형 레이더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면, 그리고 무인기와의 완벽한 연동 시스템까지 기술적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류지석 박사에게 말했어요. 인상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이런 첨단 기능들이 실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유럽의 복잡한 전자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류지석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애초부터 복잡한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되었습니다. 며칠 전 악천후 중에도 정상 작동한 것을 보셨잖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시스템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적 고려사항이나 기존 관계를 생각하면 쉽지 않을 텐데요. 피에르가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기술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류지석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의 기술력은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토가 정말로 최고의 기술을 원한다면 저희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폴란드 국방부의 노바코프스키 청장이 한국 대표단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류지석 박사와 악수를 나누며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저는 류지석 박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경쟁이 될 것 같네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류지석 박사가 정중하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웨슬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류지석 박사와의 대화를 계속 되새겼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자신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어요.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단순한 도전자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루마니아 기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본격적인 성능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나토 평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동시다발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까다로운 시험이었죠. 기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팀이 더 이상 구경꾼 취급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독립적인 시험 구역이 할당되었고 나토 기술진들이 정식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공식적인 평가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피에르와 함께 관제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벽면에는 각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심박수, 온도, 전력 소모량, 통신 상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대규모 포화 공격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50개 이상의 표적이 동시에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실제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로키드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먼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들을 정확히 탐지하고 미사일들이 차례로 발사되었어요. 하지만 표적수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지연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앙 관제 시스템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표적 우선순위 결정에 시간이 걸리고 일부 미사일은 이미 무력화된 표적을 향해 발사되는 비효율성도 나타났어요. 로버트 스미스 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응답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네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답했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곧 정상화될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시스템도 비슷한 문제를 보였어요. 표적이 증가할수록 중앙집 중식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하나의 지점으로 집중되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 시스템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 이런 극한 상황을 견딜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 덕분에 각 노드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어요. 중앙 관제소가 과부하에 걸리는 대신 각 센서와 발사대가 서로 협력하며 최적의 대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류지석 박사가 관제소에서 설명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상황에 맞는 최적해를 찾아갑니다. 각 노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모니터에는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50개가 넘는 표적이 동시에 처리되고 있는데도 시스템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AI가 패턴을 학습하면서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피에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시스템도 이런 수준의 성능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두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전자전 방해와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가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는 현대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었습니다. 적이 전자전으로 레이더를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해킹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나리오였죠. 기존 시스템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로키드 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독일 시스템도 통신 장애를 겪었어요. 중앙집 중식 구조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또다시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줬어요. 일부 노드가 공격받아도 다른 노드들이 즉시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치유하고 적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스미스 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복원력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건가요? 류지석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뇌신경망처럼 하나가 손상되어도 다른 경로를 통해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했어요. 그날의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모든 항목에서 기존 시스템들을 압도한 것이었어요. 반응 속도, 정확도, 복원력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은
정말 놀라웠어요. 평가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체코의 밀란 노바크가 말했어요.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어요. 슬로바키아의 마렉 후드렉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된 거였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판세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피에르와 함께 호텔바에서 술을 마셨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기술적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긴급히 워싱턴과 화상회의를 가져야 했습니다. 어제의 테스트 결과가 미국 국방부에까지 전해진 모양이었어요. 마이클 톰슨 차관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에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군요. 한국 기술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수준이더군요. 톰슨 차관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네, 차관보님, 저도 직접 목격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때 화면 반대편에서 CIA 기술정보부의 제임스 리 국장이 나타났습니다. 에릭, 우리가 한국 기술에 대해 놓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혹시 그들의 핵심 기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요청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리 국장님,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위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한국 팀도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톰슨 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릭,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기술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록히드 마틴의 사이버 보안팀과 접촉했어요. 팀장인 스콧 데이비스는 이런 일에 경험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릭,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발각되면 외교적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어요. 스콧,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해주세요. 그날 밤 사이버팀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침투를 시도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국 측의 보안 시스템이 생각보다 견고했거든요. 스콧이 중간 보고를 해왔어요. 에릭, 좀 이상한데요. 한국팀의 보안 시스템이 우리 침투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시도가 발각된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에서 우리 록히드 마틴 측에 정중한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었어요. 류지석 박사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였습니다. 웨슬리님께 어젯밤 저희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어느 쪽에서 시도한 것인지는 추측할 뿐이지만 이런 방식의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한국팀이 우리의 침투 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경고만 한다는 점이었어요. 피에르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에르, 큰일 났어요. 한국팀이 우리 시도를 알아챘습니다. 피에르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최신 기술을 사용했는데도 말이에요. 오후에 스콧으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에릭, 한국팀이 우리를 역추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려고 했던 자료 대신 가짜 데이터를 심어놨더군요. 완전히 당한 거예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국팀이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욱이 그들이 우리의 시도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날 저녁 류지석 박사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웨슬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팀과 직접 만나는 것이 적절할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그들이 무엇을 제안하려는 것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바르샤바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류지석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웨슬리님, 어제 일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방어 조치를 취한 것이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류 박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류지석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해합니다. 경쟁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님, 우리가 서로 경쟁자로만 있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협력이라니요? 류지석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의 AI 기술과 로키드의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된다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경쟁보다는 상생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매력적으로 들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다른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팀이 우리보다 한 수 위라는 점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류지석 박사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어요. 웨슬리님, 미래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동유럽 통합방공 시스템 프로젝트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고위급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어요. 저는 로키드 마틴을 대표해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나토 사무총장실 대표까지 참석해 있었어요. 미국 톰슨 차관보는 평소보다 훨씬 경직된 표정이었고 독일과 프랑스 대표들도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동유럽 4개국 대표들은 어딘지 모르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톰슨 차관보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최근 시험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이런 전략적 프로젝트에서는 기술적 성능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의 말에는 분명한 압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기존 동맹 관계의 중요성, 장기적 파트너십의 가치, 그리고 검증된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역시 정치적 고려사항이 기술을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폴란드의 노바코프스키 청장이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관보니, 물론 동맹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정치적 친분이 아니라 국가를 지킬 방어 시스템이에요. 성능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기술이 훨씬 뛰어났어요. 반응 속도도 빠르고 보건력도 우수하고 무엇보다 미래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이런 명확한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톰슨 차관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 안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해요. 한국은 아직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때 루마니아 대표인 알렉산드루 요네스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저희가 직접 시험해본 결과로는 한국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오히려 극한 상황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무시하기는 어렵겠어요. 독일의 한스 베르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기존 체계와의 연동성도 검증이 필요하고요. 폴란드의 노바코프스키 청장이 답했어요. 그 부분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기존 나토 장비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팽팽해졌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라인과 동유럽 4개국 사이의 의견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열이 더 깊어질까봐 우려되었어요. 톰슨 차관보가 좀 더 강압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토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맹체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려서는 안 돼요.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폴란드의 노바코프스키 청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4개국은 한국 시스템에 대한 추가 평가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찰 절차에 포함시켜 공정하게 경쟁시키겠어요. 톰슨 차관보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그런 중요한 결정을 사전 협의 없이 내릴 수는 없어요. 나토는 합의체입니다. 하지만 체코의 노바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차관보님, 우리는 이미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어요. 그날 회의 후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단결해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더욱이 그들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피에르와 함께 브뤼셀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피에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에릭, 이제 정말 판세가 바뀌는 것 같아요. 동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움직임이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이번 프로젝트를 따낸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도전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해야 했어요. 톰슨 차관보는 예상대로 분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의 유럽 내 영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어요.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도전 앞에서 기존의 정치적 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음 주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펜타곤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동료들의 표정이 어둡고 평소와 달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한국의 예상치 못한 등장이 미국 방산업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톰슨 차관보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록히드 마틴 CEO인 로버트 스미스, 레이시온 부사장, 그리고 국방부 기술평가실장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고회가 아니라 위기 대응 회의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톰슨 차관보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 보고서들을 보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국방부 기술평가실장인 마크 윌슨 박사가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특히 AI 통합 시스템과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우리가 10년 후에나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술들을 이미 실용화했어요. 록히드 마틴의 로버트 스미스 CEO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술 개발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윌슨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중앙집 중식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보좌관인 데이비드 리 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고려해 볼 수는 없을까요? 경쟁보다는 상생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톰슨 차관보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리 중령,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리 중령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차관보님,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접근법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윌슨 박사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AI 기반 자율 대응 시스템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대응을 찾아내죠. 우리가 추구해온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일부에서는 협력까지 제안하고 있었어요. 톰슨 차관보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기술적 우위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결국 우리의 기밀을 공유한다는 의미잖아요. 하지만 록히드의 스미스 CEO가 현실적인 지적을 했어요. 차관보님, 이미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입장 아닌가요? 자존심보다는 실익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면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AI 기술과 우리의 하드웨어 기술이 만나면 정말 혁신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윌슨 박사가 동의하며 말했어요. 실제로 몇몇 대학에서는 이미 한국 연구진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MIT와 스탠포드에서도 한국 AI 연구진들을 초청하고 있거든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경쟁자로도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그런 변화가 펜타곤 내부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톰슨 차관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성급한 결정은 금물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만큼의 확신이 없었어요.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회의 후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믿어왔던 미국 중심의 기술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더욱이 그 변화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진해온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모든 계산이 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브뤼셀 그랜드 호텔의 라운지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완전한 패배감이 계속 저를 짓눌렀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류지석 박사였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웨슬리님, 혼자 계시네요. 혹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류 박사님,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절차도, 심지어 정치적 영향력까지 모든 면에서 밀리고 있어요. 류지석 박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웨슬리님의 당황스러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하루아침에 이런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지난 20년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90년대만 해도 저희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베끼기에도 급급했죠. KF-16을 조립할 때도 핵심 기술은 모두 블랙박스였고 저희는 단순히 나사만 조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는 정말 굴욕적이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질문을 해도 기밀이라며 답변을 거부당했어요. 그때 저희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류지석 박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오히려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저는 점점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실패했습니다.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그 과정을 수백 번 반복했어요. 그가 잠시 커피를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기존의 방식을 따라 하기만 해서는 절대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AI 기반 분산형 구조를 선택하신 건가요? 류지석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중앙집 중식 구조로는 미국이나 유럽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산형 구조라면 오히려 우리가 앞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사실 이런 접근법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의 특수한 환경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작은 나라라서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실행이 가능했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와 민간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저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했을까요? 류지석 박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돈보다는 시간과 인내가 더 많이 필요했어요. 수많은 밤을 새우고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하고 때로는 주변의 비웃음도 감수해야 했거든요. 그가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을 보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했어요. 저는 점점 더 그의 이야기에 몰입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패를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봤어요.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AI 시스템도 실패로부터 학습하도록 설계한 거예요. 류지석 박사가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웨슬리님,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린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동안 무시당하고 무력감을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저희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것은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인간적 성숙함이었어요. 류지석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웨슬리님, 경쟁은 끝났지만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발전은 서로 배우고 협력할 때 가능합니다. 미래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경쟁심과 위기감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했어요. 라운지를 떠나며 류지석 박사가 저에게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저희 연구소를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패배의 쓰라림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어요. 어쩌면 이번 경험이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인들의 열정과 기술력은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